약물 부작용을 은폐하는 거대 제약사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하병근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자연의학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도는 바닥이다. 원천적으로 차단된 시스템 하에서 신물질 의학에 대한 교육으로 일관한 의료인들에게 자연의학은 이단이다. 자연의학의 치료약으로서 효과 유무를 떠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심을 두고 공부한 일반인들이 정규의학 교육을 받은 의료인들보다 자연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진료실에서 자연의학에 대한 대화가 평행선을 긋고 무지가 의학의 권위로 포장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주인이 객이 되고 객이 주인이 된 자연의학은 의학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쫓겨난 상태이다. 이러한 적액전도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만든다. 의학은 교육을 받지 못해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애써 부인하며 자연의학을 치료약의 범주에 들이지 않고 효과를 부인하고 있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학은 자연의학을 환자들에게서 거두어갔다. 그런 다음에 그 빈자리를 신물질 의학들로 채운 채 의학을 신물질 의학의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버렸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해져 난치병의 양산으로 치달았다. 신물질 의학은 대부분 안티의학이다. 넘쳐나는 것을 막고 기존의 회로를 틀어막고 신호가 전달되는 수용체를 막고 신호 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인체를 질병으로부터 구하려는 안티의학이 거대 제약사가 쏟아내는 신물질 의학의 대표적인 작동 방식이다. 안티의학은 인체 내에 무언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증을 다스리지 못한다. 음허로 화동되었을 때 음허를 채워넣지 않고 화동만을 다스리는 것이 안티의학이다. 결국 음허라는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 채 화동이라는 증상만을 막아서는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게 된다. 음허를 인체 스스로 극복해내기 전까지 의학은 증상을 틀어막는 일만 할 뿐, 틀어막고 있는 동안에 인체가 스스로 음허를 해소해내지 못하면 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 막아서는 일은 신물질이 하겠지만 채워넣는 일은 자연이 한다. 몸에 있어야 하지만 바닥이 나서 질병에 이르게 한 물질을 채워넣는 일을 증상을 다스리는 일과 함께 해야 몸이 낫고 사람이 산다. 거대 제약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오늘의 안티의학은 화동을 제거하는 약물요법을 장기간으로 끌어가며 증상을 억제한다. 항고혈압약, 항콜레스테롤제, 항우울제, 항정신분열병약 모두 장기간의 투약을 요구하는 약물들이고 사람의 몸이 스스로 음허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증상 억제를 위해 약물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달린 약물들이다. 배고프고 허기져서 열이 난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밥을 주면 된다. 채워넣는 의학이 밥을 주면 된다고 대답할 때 안티의학은 해열 진통제를 준다. 무엇이 치료제인가? 자연인가? 신물질인가? 우리 몸이 만나보지 못했던 신물질이 실험실 시험관에서 양리작용을 토대로 동물 실험을 거쳐서 사람에게로 전해진다. 아무리 뛰어난 약이라 해도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신약은 이방인이다. 특정 부분을 틀어 막으려 인체로 들어서지만 그 부분만 틀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뜻하지 않게 막혀버리는 부분들이 생겨나도 이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이 인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허가를 받고 세상으로 나온다. 그러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서 원인을 규명해 본 결과 약물이 그 중심에 있다고 판단되어야 비로소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약물로부터 얻는 효과가 약물로부터 야기되는 부작용을 넘어설 만큼의 가치가 있고 그 부작용 또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면 세상에 남고 그렇지 않다고 여겨지면 퇴출된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거대 제약사의 습격으로 흐려졌다. 눈에 훤히 보이는 부작용도 가리려 하고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마케팅으로 약물을 위화하고 의학을 교육한다. 의사들의 머릿속을 세뇌하고 대중의 눈을 흐리게 하여 시선을 피해간다. 의사들은 여타 부작용들과 별다를 것 없는 주의사항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환자들 역시 부작용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약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물에 바위가 파이듯이 약물이 인체에 일으키는 대사결혼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인체가 질병에 빠지게 된다. 약물이 작동하는 경로가 잠재적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서 투약이 장기간 지속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장기간의 투약을 요하는 약물들을 팔고 있는 거대 제약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기 일쑤다. 스타틴 계열의 항콜레스테롤제를 팔고 있는 거대 제약사들의 침묵은 범죄다.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임상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 이유가 코큐텐 생성 억제로부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큐텐을 주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현장 의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거대 제약사는 침묵한다. 코큐텐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억제되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의료인들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낮아진다는 숫자만을 들이밀며 마케팅을 한다. 자본을 앞세운 그들의 마케팅은 약물의 작용을 한껏 미화하고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들은 은폐한다. 그 대가는 처방한 의사가 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거대 제약사가 지는 것도 아니다. 몸이 부서져가는 환자가 그 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한 짐 드러내고 다른 짐을 지게 만드는 일을 이제 그만둬야 한다. 코큐텐 생성 저하가 단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코큐텐 생성 저하는 외부 자극과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방어막을 약화시킨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코큐텐이 줄어들면 세포막은 유해산소와 자유기에 의해 더 쉽게 부서지고 LDL은 소송 과정 중에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콜레스테롤의 혈관벽 침착을 촉진할 수가 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다고 문제가 해결되니 되는 것이 아님을 이러한 잠재적 부작용으로부터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제약사는 말이 없다. 잠재적인 부작용을 은폐하고 침묵한다. 이소니 아지드 결핵약 INH가 있다. 결핵약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부작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소니 아지드는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하여 심각한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소니아 지드를 투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학은 이소니 지아드를 투여하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B6를 함께 처방해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아선다. 항콜레스테롤제 리피토가 있다. 리피토는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코큐틴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리피토의 작용은 심각한 간독성과 근육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 리피토를 투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학은 리피토를 투여하는 환자들에게 코큐틴을 처방해야 하는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거대의 제약사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은폐한 채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소니아 지드와 리피토의 이러한 대비는 거대 제약사의 탐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의학의 현실. 거대 제약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늘 그랬듯이 비타민C의 양리작용과 치유력을 설명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러한 신비로운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제약회사의 제1목표는 이윤 추구이지 인류 건강의 정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다. 비타민C가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를 연구해서 제품으로 개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실험실 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서 치료약으로 승인을 받아도 투자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자연의학을 연구할 수 없다고 했다. 연구 개발이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기존 부서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기 때문에 자연의학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거대 제약사들은 특허가 걸린 신물질을 발굴해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향후 개발할 약물의 연구 개발비를 확보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존 신물질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변함없이 커다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애쓴다. 그래야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개발 중인 약물들을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한다. 이 파이프라인에는 특허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노다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약물을 대체할 신약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들을 토대로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한다.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으면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힘들어져 회사가 점점 도태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거대 제약사들은 파이프라인을 채워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파이프라인에 위치한 신약이 치료제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거대 제약사의 보도 자료와 설명에 기대어 어떤 질환에 사용될 약이 얼마나 개발되는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거대 제약사는 어떻게든 파이프라인을 채워 넣는다.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으면 투자도 멈춘다. 그래서 신약 승인 가능성이 낮은 신물질까지도 파이프라인에 채워 넣으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거대 제약사들은 오랜 연구 개발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뺏기기에 지나지 않는 미투 신약의 개발도 서슴지 않는다. 새로 개발한 신약의 마케팅을 위해 기존 약물을 폄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특허 기간 동안에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마케팅을 감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약의 가격이 치솟는 이유는 연구 개발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카피약에 비해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신약의 약값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괴물 같은 느낌이다. 괴물이다, 괴물.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분배되고 투자자들은 다시 더 큰 먹잇감을 찾아 움직인다. 거대 제약사는 다시 이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채운다. 거대 제약사의 파이프라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혁명이라고 할 만한 신약들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 만성호흡기 질환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성분의 흡입 분무제 신약이 나왔다며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다. 예전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다. 코카콜라냐 펩시콜라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했다. 이전 것과 별 차이가 없는 약재를 $150가 넘는 고가로 판매하기 위해 특허를 걸고 마케팅에 전력을 다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자본을 탕진하지 말고 난치병으로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연의학을 연구해볼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회전을 거듭하는 껍데기 신약들의 행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쓰다. 의사가 의학을 움직이던 시대는 지났다.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약이 의학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들의 논리가 의학이 되었다. 그들의 마케팅에 따라서 의학이 교육을 받고 의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신약이 환자들에게로 간다.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거대 제약사가 전하는 신약의 효과가 자리 잡는다. 하지만 환자들의 몸은 거대 제약사의 교육이 곁들여져 있지 않다. 신약은 의사의 머릿속에서 속과 난치병 환자의 몸속에 다르게 적힌다. 의사가 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 20년 동안 거대 제약사들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개발한다며 미투 약물들을 쏟아냈다. 다시 말해서 비슷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며 쏟아냈다.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되고 숱한 약물들이 세상에 나왔지만 정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호흡기 질환 치료제는 나온 게 없다. 20년 전 그대로다.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낸 신물질 의학으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결국 이 사실을 의학이 알게 되고 의사들의 머릿속에 폐를 좋게 하는 약물은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발상만 남았다. 거대 제약사의 그늘에서 벗어나라. 거대 제약사에 세뇌된 그 머릿속을 씻어라. 폐 질환을 고치는 약이 있고 폐를 좋게 하는 약도 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비타민 C와 NaC 두 물질만이라도 처방해 보라. 의학의 머릿속과 환자의 몸속에 다르게 적히는 자연의학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서양의학, 이제 거대 제약사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다. 이제는 의사가 의학을 이끌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다. 진정한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의사들이 이 시장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시장의 현실 속에서 환자들만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인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의학, 주류의학이 그 치유력을 부정하면서 자연의학은 의학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저작거리에 버려졌다. 그렇게 버려진 자연의학을 안 하던 사람들은 의학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만 듣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었다. 자연의학은 그렇게 홀로 서기를 하며 환자들 곁으로 다가섰고 환자들은 희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용법과 용량, 적응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나오는 주류의학의 처방약들과는 달리 자연의학은 사람이나 질병에 따라서 용법과 용량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용법과 용량의 차이는 자연의학의 적응증까지도 변화를 가져온다. 처방약들보다 더 의사의 눈과 귀와 손이 필요한 것이 자연의학인데 자연의학은 이 모두를 잃은 채 환자들 곁으로 갔다. 자연의학의 도움으로
난치병을 이겨낸 사람들도 자연의학의 도움을 받았지만 난치병의 굴레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왜 약이 듣고 왜 약이 듣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 채 웃고 울었다. 의학은 그렇게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를 외면한 채 신물질에만 집중하여 신약 찾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 거기에 DNA가 있었고 유전자가 있었다. 의학은 곁에 있는 자연을 외면한 채 미지에 대한 탐험만을 지속했고 그러는 동안 자연의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마저 의학의 한계라는 울타리 아래에서 신음해야 했다. 1990년대 세상은 유전자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유전자만 바꿔넣으면 난치병들이 해결될 듯 했다. 의학은 유전자 요법에 집중했고 세상은 달아올랐다. 유전자 치료법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난세의 영웅을 찾으려 했다. 유전자 치료법을 시도했던 환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문제점이 하나둘 지적되기 시작하면서 달아오르던 열기는 급속히 냉각되고 난세의 영웅인 것처럼 행세하던 이들도 사라졌다. 여전히 난치병은 난치병으로 남아있고 환자는 환자로 남아있다. 무엇을 얻었냐? 어떤 질병에 어떠한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진단학의 발전 외에 유전자 요법이 치료의학으로서 환자를 일으켜 세운 예가 얼마나 되나? 오늘날 줄기세포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듯이 1990년대에는 유전자 의학이 서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줄기세포가 있는 자리에 유전자 요법이 있었고 줄기세포가 강렬한 희망을 뿜어내듯이 유전자 치료법도 세상을 희망으로 들뜨게 했다. 과학에 머물러야 할 이야기가 의학으로 뛰쳐나오고 실험실에 머물러야 할 지식인들이 세상으로 나오며 거품을 일으켰다. 거품은 빠졌고 주인공들은 무대를 떠났다. 난치병 환자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의학이 손을 놓은 환자들이 자연의학으로 치유되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의학은 이를 한낱 에피소드로 받아들였고 세상은 이를 돈벌이로 받아들였다. 검증할 수 있는 의학은 외면했고 검증할 수도 검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세상은 자연의학의 치유력을 까막눈으로 받아 돈벌이에 이용했다. 가진 자의 탐욕과 배운 자의 위선이 서로를 가려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 세상에는 치유력을 가진 자연의학의 껍데기만 남았다. 껍데기를 타고 공자왈 맹자왈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이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덩달아 가세하면서 말장난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을 들러리로 세운 자본은 그 뒤에서 웃고 있다. 자연의학이 의학으로 들어서는 첫 길목은 비타민C 치료법이 열어야 한다. 비타민C 치료법은 반세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기록되어 왔다. 이 기록을 전하는 의료인들이 있고 이 치료법으로 일어선 환자들이 있다. 비타민C 치료법이 열고 있는 커다란 문을 통해 자연의학이 의학으로 들어서야 한다. 그렇게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며 당당하게 의학으로 들어서야 한다. 참 좋은 내용으로 현대의학의 잘못된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사이비로 흐르는 트위터 사이언스, 타블로이드 사이언스라는 말이 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자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과학의 소통 방식이다.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를 넘나들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마저도 재미로 포장하여 실험실에서 세상 밖으로 급행한다.
판단력이 부족한 대중의 감성에 기대어 극히 비과학적인 논리 전개도 과학적인 것으로 만들어 매스컴에 전달하는 타블로이드 사이언스는 세상을 호도하는 천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의 발달로 타블로이드가 사이언스가 난무한다. 학계에서 검증받지 않은 과학이 매스컴을 타고 삼류 도색 잡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흐르고 대중은 열광한다. 논문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기사화되어 대중에게 다가서는 타블로이드 사이언스는 탐욕에 물든 자본과 쉽게 결탁한다. 이를 통해서 대중의 인기를 자신들의 입지 구축과 주머니 채우기로 연결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타블로이드 사이언스의 시비를 가려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시류에 영합하며 매스컴 전면에서 확대 재생산에 동참하는 점이다. 진리의 검증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서 좌우를 가르고 남북을 가르는 인사들이 매스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타블로이드 사이언스의 과학적 검증이 물을 건너가 버린다. 매스컴은 과학적 시비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말장난이 흐르는 삼류 잡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타블로이드 사이언스가 널뛰면서 의학도 타블로이드로 흐르기 시작했다.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해야 할 의료인들이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트위터로 실어 나른다. 트위터를 본 일반인들이 이를 리트윗하면서 매스컴의 보도가 의학적 진리가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퍼져나간 타블로이드는 이후에 학교의 검증으로 시비가 가려진 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채 대중의 머릿속에 각인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타블로이드 사이언스의 직행은 의학을 천박하게 만드는 지름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십성 기사로 다룬 매스컴의 보도를 의학의 입으로 먼저 실어 나르는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중의 건강을 위해서 뛰는 전사인 것 같지만은 결국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독약과도 같은 대중의 인기와 명예욕이다. 논문이 발표되었다면 논문을 읽어야 하고 매스컴의 보도가 있었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논문을 읽으며 검증해야 한다. 세상에 나온 논문들이 모두 진실을 담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의학의 문외한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트위터로 움직인 대중이 블로그로 옮기고 블로그로 옮긴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뒤로 한 채 타블로이드로 흐르고 나비 효과가 되어 돌아온다. 비타민C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악순환이 번번이 계속된다. 비타민 제제가 수명을 단축한다는 가십성 이야기도 트위터, 블로그, 입소문으로 옮겨지며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흘렀다. 논문은 읽지도 않은 채 신문 보도 내용을 퍼나른 의료인들이 진원지였고 그들이 의사라는 신분이 타블로이드의 천박성을 감춘 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이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의학의 소통이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단편적인 몇 마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르고 다른 것이 의학이다. 한 글자의 오타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의학이다. 의학을 몇 마디로 함축한다는 것은 한 편의 영화를 예고편에 모두 담궈낸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고편을 믿고 극장을 찾았다가 마음 상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트위터를 끄라. 그리고 논문을 읽어라. 논문을 읽고 느낀 것이 있다면 그래서 가슴이 말해야 한다고 외치면 그때 트위터를 켜라. 그래도 늦지 않다. 광속으로 흐르는 소셜 네트워킹의 세계에서 하루 정도 논문을 읽는다고 지각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글, 제대로 된 논문, 제대로 된 이 학자들의 하병근 박사 같은 이런 글들을 읽는 것이 우선이지, 잘못 트위터 같은 것을 보면은 헛소리 하는 내용들도 전달하게 된다, 이런 뜻이네요.